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카라마조프는 우리 군의 지주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정확히 13년 전 비극적이고 어두운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때 대단한 유명세를 탔던 바.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얘기를 하겠다. 지금 이 지주에 대해 말해둘 것은 그저 그가 상당히 자주 마주치긴 하더라도 이상한 유형, 그러니까 걸레같이 방탕할 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멍청한 인간 유형. 하지만 멍청하긴 해도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일만은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줄 아는, 다만 오직 이런 일 하나만을 할 줄 아는 그런 족속에 속하는 유형이라는 점뿐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 예로서 거의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한 데다가 지주라고 해봐야 가장 보잘것없는 수준이어서 남의 식탁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식객자리나 노리는 처지였지만 최후를 맞이한 순간에 보니 10만 루블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동안 줄곧 우리 군을 통틀어서 아주 멍청하기 짝이 없는 미치광이이기도 했다. 다시금 반복하건대 이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미치광이들은 대부분이 상당히 영리하고 교활할 뿐더러 그러면서도 말도 통하지 않을 만큼 멍청한데 그건 어쩐지 러시아 민족 특유의 멍청함이었다. 그는 2번 결혼해서 아들 셋을 두었다. 장남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첫 부인, 나머지 2 아들 이반과 알렉세이는 2번째 부인의 소생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부인은 역시나 우리 군의 지주였으며 상당히 부유하고 명망 있는 귀족이었던 미우소프 집안 출신이었다. 지참금이 딸려있는 데다가 아름답고 더욱이 요즘 세대에는 제법 흔하지만 지난 세대에도 이미 덜어 찾아볼 수 있었던 기민하고 영리한 부류에 속하는 아가씨가 어쩌다가 그런 보잘것없는, 그 당시 그의 별명대로 푼수에게 시집을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을 늘어놓지 않겠다. 심지어 내가 알기로 지난 낭만적인 세대에 속하는 한 처자는 몇 년 동안 어느 한 신사를 향해 수수께끼 같은 사랑을 키워 오던 중 비록 언제라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에게 시집을 갈 수 있었건만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잔뜩 생각해내서는 폭풍우 치는 밤의 절벽과 흡사한 높은 강둑에서 상당히 깊고 물살이 빠른 강으로 몸을 던져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이는 그야말로 그녀 자신의 변덕 때문이었고 오로지 셰익스피어의 오피리어를 닮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녀가 오래전부터 점찍어 놓고 아껴온 이 절벽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자리에 그저 산문적이고 편편한 강둑이 있었더라면 자살 따위는 아예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우리 러시아의 삶에서는 최근 2세대에 걸쳐 이런 사건들, 혹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음을 생각해야 한다.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 미우소바의 행동도 이와 같아서 틀림없이 남이 불어넣은 바람에 메아리이자 사로잡혀버린 사상의 초조한 반응에 지나지 않았을 터이다. 아마 그녀는 여성의 독립을 선언하고 사회적 제약 및 자신의 가문과 가족의 독재에 대항하고 싶었을 것이며 사근사근한 환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식객이라는 처지에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모든 최상의 것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세계를 대변하는 극히 용감하면서도 극히 냉소적인 사람들 중 하나라고 비록 한순간이나마 확신했을 수도 있지만 실상 그는 그저 못된 광대에 불과했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정말로 짜릿한 것은 보쌈 결혼을 치렀다는 사실인데 바로 이것이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를 아주 매혹시켰다. 한편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보건대 그 당시 이와 같은 온갖 돌발 행동을 저지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출세길을 닦고자 열렬하게 바라고 있던 차에 좋은 가문에 빌붙고 지참금도 싹 챙기는 것은 아주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상호적인 사랑이라면 그런 것은 약혼녀 쪽에서도 표도르 파블로비치 쪽에서도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가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던 듯하다. 그러니까 이번 거는 어쩌면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인생에서 나름대로 유일한 경우였는데 그는 평생 동안 지독하게 여자를 밝히는 편이라서 여자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대번에
누구든 가리지 않고 아무 치맛자락에나 들러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작자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오직 이 여자만은 유교계 측면에서 볼 때 그에게 이렇다 할 특별한 인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것이다.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보쌈 결혼이 있고 난 직후 자신이 남편을 그저 경멸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결혼은 굉장히 빨리 그 결과를 드러내고 말았다. 처가 측에서는 상당히 빨리 이 사건과 타협을 하여 도망간 딸에게 지참금을 떼주었지만 그럼에도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무질서한 생활과 영원한 소란이 시작되었다. 사람들 말로는 그래도 젊은 부인은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점잖고 고상하게 굴었다고 한다. 이제 와서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는 그녀가 돈을 받기가 무섭게 즉각 2만 5천 루블에 이르는 금액을 죄다 낚아채 버렸고 때문에 그녀는 그 많은 돈을 그 시점부터 고스란히 물에 던져 버린 셈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지참금으로 받게 된 시골 마을, 또 시내에 있는 상당히 훌륭한 집도 어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자기 명의로 옮기려고 오랜 시간 동안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그는 자기 아내에게 파렴치한 애원과 아첨을 늘어놓아서 그녀의 내부에 말하자면 그 자신에 대한 경멸과 혐오만을 불러일으킨 것만으로도 그녀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나머지 저 인간이 제발 그냥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게 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집안이 직접 나서서 이 약탈자를 저지했다. 부부 사이에 심심찮게 주먹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확실히 알려진 사실인데 전설에 따르면 주먹질을 한 쪽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아니라 불같은 성미를 지닌 부인, 즉 얼굴색이 거무스름하고 용감무쌍하고 성질이 급하고 타고나길 남달리 힘이 셌던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였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새 살배기 미차를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품에 남겨둔 채 가난에 찌든 신학교 출신 교사와 함께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을 내팽개치고 도망쳐버렸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순식간에 집 안을 완전히 하렘으로 만들어서 몹시 방탕한 술판을 벌였다. 그 와중에도 막간을 이용하여 거의 온 현을 돌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가 자기를 버렸다며 눈물을 질질 짜면서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 중 남편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기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미주알고주알 알려주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욕받은 남편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연기하되 심지어 갖은 윤색을 해 가면서까지 자신의 모욕을 속속들이 묘사하는 것이 그에겐 유쾌하다 못해 커다란 낙이라도 되는 성싶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그렇게 슬픈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신이 나다니 무슨 벼슬이라도 받은 모양이죠. 조롱꾼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새롭게 단장한 어릿광대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을 좋아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희극적인 처지를 알아채지 못하는 척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그의 이런 행동에 정말로 순진한 구석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그는 도망간 부인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가엾은 여인은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신의 신학교 졸업생과 함께 그곳으로 간 뒤 가장 완벽한 해방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 즉시 부산을 떨면서 페테르부르크로 떠날 채비를 했지만 무엇을 위해서 떠나는 것일까? 그건 물론 그 자신도 몰랐다. 어쨌거나 정말로 그는 당장이라도 출발할 참이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을 하고 나자 길을 떠나기에 앞서 기분을 북돋우기 위해 다시 한번 아주 질펀한 술판을 벌일 특권쯤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그의 처가 쪽은 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어쩌다가 갑자기 어디 다락방에서 죽었다는데 어떤 소문에 따르면 장티푸스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 굶어 죽은 것 같다고도 했다. 자기 부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을 때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어떤 말에 따르면 그가 그렇게 거리로 뛰어나가 기쁨에 겨워 두 팔을 하늘로 뻗으면서 이제야 해방되었노라라고 외쳤다고 하고, 또 다른 말에 따르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엉엉 울었다고 하는데, 어찌나 심하게 울었으면 비록 그를 엄청나게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도 저도 충분히 그럴 법한 얘기이다. 즉 그는 자신의 해방에 기뻐함과 동시에 자신을 해방시켜준 여인을 애도하며 울었던 것이니 모든 것이 함께 뒤섞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란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단정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순진하고 순박한 법이다. 이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런 인간이 어떤 양육자였으며 어떤 아버지였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아버지로서의 그에게는 응당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다. 즉 그는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에게서 태어난 자기 아이를 아예 완전히 내팽개쳤는데, 이는 아이에게 원한이 있어서도 부부간에 무슨 모욕적인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아이의 존재를 깡그리 잊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눈물을 찔찔 짜며 하소연을 늘어놓아 모든 사람들을 질리게 해놓고서 자기 집을 방탕의 소굴로 바꿔놓는 동안 3살배기 소년 미차를 거둔 것은 이 집에 충직한 하인 그리고리였으니, 그때 그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 어린아이의 속옷을 갈아입힐 사람조차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어쩌다 보니 어린아이의 외가에서도 아이에 대해선 처음부터 잊어버린 듯 했으니 말이다. 아이의 외할아버지, 즉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아버지인 미우소프 씨는 그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과부가 된 그의 부인, 즉 미차의 외할머니는 모스크바로 이사간 뒤 무척이나 심하게 아팠으며, 누이들은 시집을 갔기 때문에 거의 꼬박 한 해 동안 미차는 하인 그리고리의 집에 머물며 마당의 오두막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됐다. 하지만 아비가 아이를 기억했다고 한들 아이라면 어떻든 그의 방탕한 생활에 방해가 되었을 터이니 그가 직접 나서서 다시 오두막으로 내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파리에서 고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의 사촌 오빠인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가 돌아온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이후에도 오랜 세월을 연이어 외국에서 살았는데, 당시만 해도 아직은 매우 젊었지만 이우소프 집안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하게도 수도물과 외국 물을 먹은 탓에 계몽된 사람, 더욱이 평생 동안 유럽인이나 다름없었던 데다가 말년에는 4, 50년대의 자유주의자를 자처했다. 자신의 활동기간 내내 그는 러시아건 외국에서건 그 시대의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인맥을 쌓았으며 프루동, 바쿠닌과도 개인적인 안면이 있었고, 자신의 편력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미 그 자신이 48년 파리의 2월 혁명 당시 시가전에 참가자나 다름없었다고 암시하면서 혁명의 사흘간에 대해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특히나 좋아했다. 그것이 그의 젊은 시절 중 가장 즐거운 추억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이전 계산법으로 치자면 대략 1000명 정도의 농노에 해당하는 독립 자산도 그는 갖고 있었다. 그의 훌륭한 영지는 바로 우리 도시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저 유명한 우리 수도원의 토지와 맞닿아 있었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아주 젊었을 때 유산을 받자마자 당장 무슨 하천 어로권이라든가 무슨 산림 벌목권이라든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을 놓고서 수도원을 상대로 끝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렇게 성직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것을 계몽된 시민으로서의 의무로까지 간주했다. 자신이 물론 기억을 하고 있었고 한때는 심지어 유심히 봐 두기도 했던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에 대한 얘기를 전부 듣고 또 미차가 남겨졌다는 것을 알고 나자 토도르 파블로비치를 향한 젊은이다운 온갖 분노와 경멸이 끌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에 끼어들었다. 바로 그 참에 처음으로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안면을 튼 것이기도 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을 자기가 맡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직설적으로 표명했다. 그가 훗날 상대방의 특징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냥 길게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미차 얘기를 꺼내자 상대방은 한동안 무슨 아이를 말하는 건지 전혀 알아먹지 못하겠다는 듯 굴었으며, 심지어 그의 집 안 어딘가에 어린 아들이 있다는 것에 자못 놀라워하는 눈치였다는 것이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의 이야기
속에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든 충분히 그럴듯한 부분도 있었을 터이다. 그런데 정말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평생 동안 연기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모든 전혀 뜻밖의 역할을 연출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무엇보다도 이따금씩은 아무 필요도 없이, 심지어 예컨대 지금처럼 자신에게 곧바로 해가 되는 경우에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비단 표도르 파블로비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 심지어 대단히 영리한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를 열심히 진척시켜서 아이의 후견인이 되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어떻든 아이 앞으로 자그마한 재산이, 즉 집과 영지가 남겨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미차는 정말로 외종숙집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그에겐 마땅히 자기 가족이 없었고, 또 영지 수입을 정리하여 기반이 잡히기가 무섭게 장기간의 일정으로 다시금 서둘러 파리로 떠났기 때문에 아이는 그의 숙모 중 하나인 모스크바의 어느 귀부인에게 맡겨졌다. 그렇게 파리의 생활에 젖어 있는 동안 그도 아이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았으니, 특히 그의 상상력에 앞으로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안겨준 그 2월 혁명이 도래했을 때는 더 그랬다. 한편 모스크바의 귀부인은 사망했고, 미차는 그녀의 결혼한 딸 중 하나의 집으로 옮겨갔다. 이후에도 그는 4번이나 이렇게 보금자리를 바꾼 듯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라면, 더욱이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이 맏아들에 대해서라면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황하게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며, 그저 내 소설을 시작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그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얘기하는 것에 그치도록 하겠다. 첫째, 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세 아들 중 유일하게 자기는 어쨌거나 얼마간의 재산이 있으니까 성년이 되면 독립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자라났다. 그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은 무질서하게 흘러갔다. 김나지움의 공부를 그는 채 다 끝내지 못했고, 그 다음엔 어쩌다 어느 군사 학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엔 카프카스에 떨어져서 승진을 했고, 결투를 해서 강등되었다가 다시 복귀하여 방탕을 일삼다가 꽤 많은 돈을 탕진해버렸다. 성년이 되기 전에는 표도르 파블로비치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는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다. 그가 성년이 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표도르 파블로비치를 알게 되고, 또 보게 된 것은 자기 재산에 대해 아버지와 해명을 하기 위해 일부러 우리의 고장으로 왔을 때였다. 그는 그때도 부친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아버지의 집에서 그다지 오래 머물지도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받자마자 또 앞으로 영지에서 나올 수입을 받는 문제로 아버지와 다소간 협상을 한 뒤에 서둘러 떠나버렸는데, 그때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로부터 그 영지의 수입도 가격도 전혀 알아내지 못한 채였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때 첫 만남에서부터 미차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지 못한 과장된 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챘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계산이 있던 터라 이것에 만족했다. 그는 젊은이가 경솔하고 난폭하고 정열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남봉꾼이라서 일시적으로 뭘 쥐어주기만 하면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여하튼 당장은 잠잠해지는 부류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을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용해 먹기 시작했지만, 즉 자잘한 간식거리 삼아 간간히 송금을 해줌으로써 이를 일단락짓기 시작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미 4년이나 지난 마당에 인내력을 상실한 미차가 두친과의 일을 완전히 단판짓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시에 나타나는 일이 터져버렸으니, 그때 느닷없이 사정을 알고 나서 미차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즉, 자기 앞으론 이미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아 숫제 계산을 하는 것도 힘들 지경이다. 자신의 재산 전부를 이미 표도르 파블로비치한테서 현금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신이 도리어 부친에게 빚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제 미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립된 이러저러한 협약에 의할 때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등등, 젊은이는 심히 충격을 받았으며 갱여 거짓말이 아닐까, 속임수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거의 앞뒤를 잃을 정도로 격분해버렸다.
자, 바로 이런 정황이 내 소설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첫 번째 소설의 주제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것의 외적인 부분을 이루게 될 참극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로 넘어가기 전에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나머지 두 아들인 미차의 동생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설명해 둘 필요가 있겠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4살 배기 미차를 자기 품에서 쫓아내버리고 나서 그야말로 잽싸게 두 번째 결혼을 했다. 이 두 번째 결혼 생활은 8년 정도 지속되었다. 그는 이 두 번째 부인, 역시나 아주 젊었던 소피아 이바노브나라는 아가씨를 어떤 유대인과 함께 일행이 되어 무슨 자잘한 일을 처리하려고 들렀던 다른 현에서 데리고 왔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비록 방탕을 일삼고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댔지만 자신의 자본을 다루는 일만은 철두철미해서 자기 일을, 물론 거의 언제나 야비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여하튼 언제나 성공적으로 해치웠다.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일자무식의 무슨 보제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부모 없는 고아나 다름없이 그녀의 은인이자 양육자이자 박해자인 장군 부인, 즉 명망 있는 보르호로프 장군의 늙은 미망인의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말대꾸라곤 통할 줄 모르는 이 온순하고 순에 빠진 양녀가 제 손으로 창고의 못에 올가미를 매달아 죽으려고 한 것을 사람들이 구해주었다는 말이 들리는 것으로 봐서 그녀로서는 보아하니 사람이 악한 건 아니지만 그저 따분함을 견디지 못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노파의 변덕과 영원한 꾸지람을 참아내기가 그 정도로까지 힘겨웠던 모양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청혼을 했지만 저쪽에서 그에 대한 뒷조사를 한 뒤 퇴짜를 놓자 그 즉시 첫 결혼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고아 처녀에게 보쌈 결혼을 제안했다. 그녀가 그에 관한 각종 일들을 제때 소상히 알았더라면 정말로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그를 따라가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다른 현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더욱이 16살의 소녀가 은인의 집에 남느니 차라리 강물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는 것에 무슨 생각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이렇게 가엾은 소녀는 은인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버린 것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는데 이는 장군 부인이 화가 나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두 사람을 모두 저주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도 뭘 가져갈 속셈은 아예 손톱만큼도 없었고 그저 순결한 소녀의 뛰어난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을 뿐이니 무엇보다도 그녀의 순결한 모습이 그를 지금까지 오직 천박한 여자의 아름다움만을 죄스럽게 탐닉해온 이 호색한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 순결한 두 눈이 꼭 면도날처럼 내 마음을 싹 도려내는 것 같더군. 훗날 그는 과연 얘의 그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 음탕한 인간에게는 이것마저도 그저 음탕한 욕정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번엔 어떤 떡고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 앞에서 거리낌 없이 굴었으며 그녀가 말하자면 그에게 죄인이나 다름없는 처지이고 그가 그녀를 올가미에서 꺼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리고 말대꾸라곤 할 줄 모르고 기이할 만큼 풀이 죽어있는 그녀의 성격을 이용하여 결혼 생활의 가장 평범한 예의조차도 두 발로 짓밟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버젓이 있는 상황인데도 고약한 여자들이 집으로 몰려들고 지저분하고 떠들썩한 술판이 벌어지곤 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즉, 무뚝뚝하고 우직하고 이것저것 따지기 좋아하는 고집불통의 새님인 하인 그리고리가 이전 마님인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싫어했지만 이번엔 새 마님의 편이 되어서 하인 신분으로는 거의 용납될 수 없는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토도르 파블로비치와 다툴 정도로 마님을 옹호했으며 심지어 한날은 개떼처럼 몰려들어 난잡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추잡한 여자들을 완력을 써서 내쫓아 버리기도 했다. 이후 어린 시절부터 늘 겁을 집어먹고 살아온 이 불행한 젊은 여인에게는 무슨 부인성 신경질환과 비슷한 병이 생겼는데 이것은 특히나 시골의 평민 아낙네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 병에 걸린 여자들은 클리쿠샤라고 불렸다.
이 병에 걸리면 끔찍한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나고 이따금씩은 환자가 의식을 잃는 일도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두 아들 이반과 알렉세이를 낳아주었으니 첫 아이는 결혼 첫 해에, 둘째 아이는 3년 뒤에 태어났다. 그녀가 죽었을 때 소년 알렉세이는 고작 4살이었기 때문에 제법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소녀는 이후 평생 동안 어머니를 기억했다. 물론 꿈속에서 본 듯한 모습으로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녀가 죽고 나자 두 소년에게는 장남인 미차와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아버지에 의해 깡그리 잊혔고 역시나 바로 그 그리고리의 손으로 그의 오두막으로 떨어졌다. 아이들 어머니의 은인이자 양육자인 고집불통의 장군 부인이 그들을 발견한 곳도 이 오두막이었다. 그녀는 아직까지 살아 있었으며 지난 8년 내내 자기가 받은 모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소피아의 인생사에 관한한 장군 부인은 8년 내내 가장 정확한 정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 그녀 주변에서 얼마나 추잡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자 두세 번 정도 큰 소리로 자신들의 식객들에게 그녀는 그래도 싸지. 하느님께서 배은망덕한 그녀한테 보내신 선물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죽은 지 정확히 석 달 뒤에 장군 부인은 갑자기 친히 우리 도시에, 그것도 곧바로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에 나타났는데 이 도시에 머문 시간은 고작해야 30분 정도였지만 나는 이를 해치웠다. 저녁 때의 일이었다. 그녀가 8년 동안 보지 못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술에 취해가지고는 그녀를 맞으러 나왔다. 사람들 말로 장군 부인은 그를 보자마자 가타부타 말도 없이 대뜸 철썩철썩 소리가 날 만큼 매섭게 따귀를 2번 후려갈기고 그의 머리털을 움켜쥐고 위아래로 3번 잡아당긴 뒤 한마디 말도 덧붙이지 않고서 곧장 오두막의 두 소년에게로 향했다고 한다. 첫눈에 소년들이 제대로 씻지도 않고 더러운 옷가지를 걸치고 있는 것을 알아채곤 그 자리에서 그리고리의 따귀를 후려갈기고 두 아이는 자기가 데려가겠노라고 선언했으며 그러고는 아이들을 그 몰골 그대로 끌어내 담요에 둘둘 싼 뒤 마차에 실어 자기 도시로 데려갔다. 그리고리는 충직한 노예처럼 이 따귀를 꾹 참고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라곤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연로한 마님을 마차까지 발에다 줄 때는 허리 굽혀 인사를 하면서 감동에 겨운 목소리로 고아들을 거둬주셨으니 하느님께서 보답하실 것입니다요. 라고 말했다. 어쨌거나 내 놈은 등신이야. 장군 부인은 떠나면서 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 사태를 전부 곱씹어보고는 이거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 장군 부인이 아이들 양육에 관해 정식으로 동의를 구해왔을 때는 단 한 가지 항목에도 토를 달지 않고 받아들였다. 따귀를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온 도시를 돌며 떠벌리고 다녔다. 장군 부인도 그 일이 있고 나서 곧 죽고 말았지만 그래도 유언장에다 두 어린애들에게 각각 천루불씩을 주라고 썼고 이 돈은 이들의 교육비이다. 전부 다 반드시 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다만 정확히 성년이 될 때까지만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할 것. 이 따위 아이들에겐 이만한 선심도 과분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누구든 내키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지갑을 풀든지 말든지 등등의 말이 있었다. 유언장을 내가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정확히 이처럼 이상하고도 너무나 독특한 문체로 표현된 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노파의 주된 상속자는 바로 그 현의 귀족들 모임 회장인 예핀 페트로비치 폴레노프라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편지로 얘기를 나눠본 뒤 이 작자에게서는 친아들의 양육비조차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서 자신이 몸소 고아들의 일에 신경을 썼으며 특히 그들 중 작은 아이 알렉세이를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심지어 오랫동안 자기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도 했다. 나는 아주 처음부터 이 점을 유념해 주십사 독자 여러분께 부탁하는 바이다. 만약 젊은이들이 평생 동안 자신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에서 보기 힘들 만큼 고결하고 인간적인 이 예핀 페트로비치일 것이다. 그는 장군 부인이
어린애들 앞으로 남긴 철루불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보존했으며, 따라서 애들이 성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자가 불어나서 각각의 철루불이 2천루불에까지 이르렀다. 애들을 키우는 데는 자기 돈을 썼는데, 물론 애들 각각에게 지출된 돈은 철루불씩이 훨씬 넘었다. 그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번에도 잠시 제쳐두고 가장 주된 사항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형인 이반에 관해 알려둘 것은 그저 다음과 같은 것뿐이다. 즉, 그는 어쩐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듯한 음울한 소년으로 자라났으며, 결코 겁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10살 때부터 자기들이 어쨌거나 남의 집에서 남의 자비로 자라고 있다는 것, 자기 아버지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 등을 간파한 듯했다. 이 소년은 아주 빨리, 거의 유아기 때부터 학업에 어떤 비상하고도 탁월한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년은 막 13살이 되자마자 예핀 페트로비치 가족과 헤어져 모스크바의 한 김나지움으로, 그 당시 노련하고 저명한 어떤 교육자이자 예핀 페트로비치의 어린 시절 친구의 기숙사로 옮겨갔다. 훗날 이반이 직접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예핀 페트로비치의 말하자면 좋은 일에 대한 열애 덕분, 즉 그가 천재적 재능을 가진 소년은 천재적인 교육자의 집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젊은이가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예핀 페트로비치도 천재적인 교육자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돈, 철루불은 이자 덕분에 이미 2천루불로 불어났지만 예핀 페트로비치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 놓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불가피한 온갖 형식적 절차와 수소까지 겹쳐 그 돈을 받는 일이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젊은이는 대학 생활 첫 2년간은 항상 자기 힘으로 밥벌이와 생계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공부도 해야 됐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기서 꼭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그가 당시 아버지에게 상해 차원의 편지 한 통 쓸 마음도 없었다는 점인데, 어쩌면 워낙 오만한 성격인데다 아버지를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아버지한테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라곤 손톱만큼도 받을 수 없으리라고 내심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떻든 간에 젊은이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했다. 처음에는 20코페이카를 받는 과외 선생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문사의 출판국을 찾아다닌 결과 목격자라는 필명으로 거리에 이런저런 사건에 대한 10줄짜리 기사를 쓸 수 있게 됐다. 이 기사들은 언제나 몹시 흥미진진하고 톡 쏘는 맛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입증되는 바, 이 젊은이가 영원히 가난에 허덕이는 저 불행한 대다수의 우리네 젊은 남녀 학생들에 비하면, 즉 을의 아침부터 밤까지 수도의 각종 신문 잡지사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도 기껏해야 프랑스어 번역이나 정수, 일감을 맡겨 달라는 영원히 천편일률적인 부탁밖에 되풀이할 줄 모르는 학생들에 비하면 확실히 실제적인 면에서도 지적인 면에서도 우월했던 것이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편집국과 안면을 트고 난 뒤 이후에도 항상 그들과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대학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무렵에는 여러 전문적인 주제를 다룬 책들에 대한 극히 재치 있는 서평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덕택의 문단에서도 유명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와서는 우연한 기회에 갑자기 훨씬 더 폭넓은 독자층의 주의를 끄는데 성공함으로써 일시에 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기억되게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사건이었다. 이미 대학을 나와 자신의 2천루불로 외국 여행을 준비하던 중 이반 표도로비치는 갑자기 어느 큰 신문에 이상한 논문 한 편을 발표해서 비전문가들마저도 그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연과학을 전공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자기한테 전혀 생소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당시 곳곳에서 대두되었던 교회 재판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기존에 제시된 몇몇 견해들을 분석하면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도 피력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논조와 결론이 뛰어날 정도로 뜻밖이라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교회 관계자들 중 다수는 필자가 단연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다. 이들과 나란히 시민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조차도 자기들 쪽에서 갑자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몇몇 형안이 있는 사람들은 논문 전체가 그저 뻔뻔한 소극이자 냉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이 논문이 때마침 이제 막 대두된 교회 재판 문제에 대체로들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도시 근교의 저명한 수도원에까지 흘러들어와 커다란 의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름을 알고 나서는 그가 우리 도시 출신이며 바로 그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아들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에 갑자기 필자가 몸소 우리 도시에 나타난 것이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그때 왜 우리 도시에 왔을까? 나는 그 당시에도 거의 어떤 불안마저 느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던 기억이 난다. 그토록 많은 사태들의 시발점이 된 이 운명적인 귀향은 나에게 이후에도 오랫동안 거의 언제나 불분명한 일로 남아 있었다. 대체적으로 판단해보건대 척 보기에도 저토록 박식하고 오만하고 신중한 젊은이가 그토록 추잡스러운 집에 평생 동안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기억조차 못하는 아버지 앞에 느닷없이 나타난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이 아버지라는 작자는 설사 아들이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간청해도 물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돈을 내놓지 않을 거면서도 평생 동안 이반과 알렉세이, 유 아들들마저도 언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할까봐 절절 매는 처지였다. 자, 이런데 젊은이가 이런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함께 한 달하고도 또 한 달을 살고 있는 데다가 둘의 사이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특히 이 마지막 사실에 대해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놀라고 말았다. 내가 벌써 앞서 언급한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아내 쪽으로 먼 친척인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도 이 무렵엔 또다시 우리 도시, 그러니까 도시 근교의 자기 영지에 와 있었는데 완전히 자기 거두지가 되어버린 파리에서 온 거였다. 내 기억에 그는 자기 쪽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젊은이와 인사를 나눈 뒤 그 누구보다도 놀라워했으며 젊은이와 지식을 겨루면서 이따금씩 내심 고통을 느끼기도 했다. 오만한 청년이야. 그는 그 무렵 이반 표도로비치를 두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언제든 자기한테 필요한 푼돈쯤은 손에 넣을 수 있고 지금도 외국에 나갈 만한 돈은 있는데 도대체 왜 여기에 온 걸까?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쯤은 누가 봐도 뻔하잖아. 어차피 이 아버지란 작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내줄 위인이 아니니까. 술과 계집질을 좋아하는 청년도 아닌데 노인은 이 청년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사이가 좋다니. 사실 정말로 그랬다. 이 젊은이는 노인에게 심지어 눈에 띄일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노인은 때때로 굉장히 심지어 표독스러울 정도로 제멋대로 굴긴 했지만 이따금씩은 거의 그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듯한 조짐을 보였으며 심지어 이따금씩은 좀 더 조신하게 처신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다. 나중에 가서야 밝혀졌지만 이반 표도로비치는 일정 부분 자기 형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부탁을 받고 그의 일로 온 것이었다. 그가 태어나서 형의 얼굴을 처음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무렵, 그것도 이번에 집에 와서였지만 모스크바에서 이리로 오기 전부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와 더 많은 관련이 있는 어떤 중대한 일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터였다. 이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독자 여러분은 때가 되면 전부 다 상세히 알게 될 것이다. 어쨌거나 나중에 이 일과 관련된 특별한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도 이반 표도로비치는 나에게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고 그가 우리 도시에 온 것도 여하튼 아리송하게 여겨졌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두자면 그 당시 이반 표도로비치는 아버지와 형, 즉 그때 아버지를 상대로 대판 싸움을 숫제 정식 소송마저도 꾀하고 있던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사이에서 중재자 내지는 조정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 집안은 반복하건대 그때 생전 처음으로 다들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고 몇몇 구성원은
생전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본 것이기도 했다. 오직 막내 아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만은 우리 도시에 와서 산 지 벌써 1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나마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였던 셈이다. 자, 바로 이 알렉세이야말로 소설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기에 앞서 현재 나의 이 서문격 이야기 속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기가 제일 힘든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서문격의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적어도 몹시 이상한 사항 한 가지를 미리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항이란 다름 아니라 나의 미래의 주인공을 소설이 시작되는 첫 무대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수도사의 승복을 입힌 채로 독자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됐다는 점이다. 그렇다. 그는 그때 벌써 1년째 우리 수도원에 살고 있었고 평생 동안 수도원에 묻혀 있을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는 겨우 20살이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러둘 것은 이 알료샤라는 청년이 절대 광신도가 아니며 내 생각으론 적어도 신비주의자도 아니라는 점이다. 미리부터 나의 견해를 전부 말해두겠다. 그는 그저 조숙한 박애주의자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그가 수도원이라는 길로 내달렸다면 그건 오직 그 무렵엔 그 길 하나만이 그를 감동시켰고 악의로 가득 찬 속세의 암흑에서 벗어나 사랑의 빛을 향해 몸부림치던 그의 영혼을 위한 말하자면 이상적 출구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하필 그 길이 그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안겨준 것은 그저 그때 그가 유달리 뛰어나다고 생각한 존재, 즉 우리 수도원의 저명한 장로 조시마를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이었으니 그에게 알료시아는 열렬한 첫사랑에 빠진 양 억누를 길 없는 마음을 송두리째 바쳤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갓난아이 적부터 아주 수상쩍은 구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다. 말이 나온 김에 지적하자면 앞서 언급했듯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는 고작해야 4살이었지만 이후 평생 동안 어머니의 얼굴과 애물을 마치 어머니가 살아서 내 앞에 서 있는 양 기억했다. 이런 추억들은 심지어 훨씬 더 어린 나이, 심지어 2살 때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다만 그것들은 평생 동안 암흑 속에 밝은 점과 같고 또 한 조각만 남기고 완전히 망가져 소실돼 버린 한 폭의 거대한 그림에서 뜯겨져 나온 마지막 조각과 같은 것이다. 그의 경우도 꼭 그러했다. 그는 조용한 어느 여름날의 저녁을 열린 창문과 저물어가는 태양의 비스듬한 햇살을 기억하고 있었으니 방구석의 성상, 그 앞에 불이 밝혀진 램프, 성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히스테리 발작이라도 난 듯 째줄 듯한 비명을 지르며 흐느껴 우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2팔로 아이를 부여잡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꼭 껴안은 채 아이를 위해 성모에게 기도를 드리고 그러다가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떼내어 성모의 비호 아래 맡기듯 2팔로 아이를 성상 쪽으로 내민다. 그러면 갑자기 유모가 뛰어들어와 화들짝 놀라며 아이를 어머니에게서 낚아채간다. 자, 바로 이런 그림이다. 알료샤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까지도 기억 속에 아로새겨 놓았다.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 판단할 수 있는 한 그 얼굴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웠다고 말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이 추억을 누구에게 털어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유년기에도 청소년기에도 그는 격정을 토로하는 일이 드물었고 말수도 적은 편이었는데 이는 의구심이 많거나 소심하거나 혹은 사람을 기피하는 음울한 성벽 탓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즉 다른 사람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자기한테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잊어버릴 만큼 중요한 순전히 개인적이고도 내적인 어떤 고민이 있어서였다. 그래도 그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평생 동안 사람을 완전히 믿으며 사는 듯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서라도 무슨 얼뜨기나 순진한 놈 취급을 받는 일도 결코 없었다. 그에게는 남을 심판하고 싶지도 않고 남을 탓하는 일을 떠맡고 싶지도 않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각인시켜주는 뭔가가 있었다. 종종 마음이 쓰라릴 만큼 슬플 때조차도 조금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용인하는 듯 싶었다. 그뿐인가. 이런 의미에서 결국 그는 그 누가 나설지라도 놀라거나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20살에 그야말로 더러운 방탕의 소굴이나 다름없는 아버지의 집에 와서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때가 있으면 순결하고도 깨끗한 그는 그저 말없이 물러났을 뿐 누구를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한편 한때 식객 생활을 했던 까닭에 남한테 모욕을 받을까봐 늘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아버지는 처음에는 미심쩍다는 듯 무뚝뚝하게 그를 맞이했지만 결국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게 되었다. 사실 술에 취한 나머지 축축한 감상에 젖어 쏟아내는 눈물이긴 했지만 그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게 된 것만은 분명했으니 물론 이 작자는 일찍이 아무도 이렇게까지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 청년은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한테서 사랑을 받았고 이건 아주 어릴 때부터도 그랬다. 자신의 은인이자 양육자인 예펀 페트로비치 폴레노프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애정을 독차지하여 완전히 친아들이나 다름없이 됐다. 하지만 그가 이 집에 들어간 건 거의 갓난애였을 때니까 이 나이의 아이가 남한테 아첨을 해서 호감을 사려는 이에 타산적인 잔꾀나 간계나 술수를 썼을 리도 자기를 사랑하게끔 강요하는 능력이 있었을 리도 절대 없다. 그러니까 그는 남에게 특별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재능이 있었던 것인데 일부러 꾸민 것도 아니고 그저 본능적으로 그런 천성을 타고났던 것이다.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학우들한테서 더러 의구심이나 냉소를 어쩌면 숫제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들 중 하나였을 법도 하다. 이를테면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홀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석에 틀어박혀 책 읽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런데도 학창 시절 내내 정말로 모든 아이들의 총아라고 불릴 만큼 학우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생기발랄하게 노는 일도 심지어 즐겁게 구는 일도 별로 없었지만 왠지 무뚝뚝한 기질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얌전하고 해맑아서 그렇다는 것을 다들 그를 보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었다. 자기 또래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어쩌면 바로 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는 누구라도 절대 무서워하는 일이 없었는데 아이들은 그가 자신의 대담함을 뻐기기는커녕 자기가 용감하고 대담하다는 점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의 시선을 통해 금방 깨닫게 되었다. 모욕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도 절대 없었다. 모욕을 당하고 1시간이나 지났을까. 그는 마치 그들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믿음 가득하고 해맑은 표정으로 자기를 모욕한 아이에게 무슨 대답을 하거나 심지어 그가 먼저 나서서 상대방에게 말을 걸곤 했다. 그것도 자기가 받은 모욕을 어쩌다 잊었다거나 일부러 용서해 주었다는 식의 표정도 아니고 그저 그런 것은 모욕도 뭐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흘리고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만 어떤 특성이 하나 있었다. 이 때문에 저학년에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김나지움의 모든 학급에서 학우들이 그를 골려주고 싶은 마음에 아주 안달을 했지만 이 역시 표독스러운 냉소가 발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 특성이란 바로 기이한 광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치심과 결벽증이었다. 그는 도무지 여자들에 대한 특정한 말들과 특정한 대화들을 가만히 듣고 있지 못했다. 이 특정한 말들과 대화들이란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거의 어린애처럼 영혼도 마음도 깨끗한 이 아이들이 때로는 군인들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이나 그림, 모양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그것도 큰 소리로 즐겨 떠들어대는 일은 아주 허다한데 사실 정작 군인들이야말로 우리의 상류 지식층 사회의 어린 자제들이 진작부터 알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대부분 알지도 못하거니와 숫제 이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건 아직 도덕적인 타락도 또 진짜로 음탕한 내적인 냉소주의도 아니고 그저 외적인 냉소주의의 소산일 뿐인데 바로 이런 것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종종 뭔가 미묘하고 섬세하고 남자다운 것으로 모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이다. 아이들은 알료시카 카라마조프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재빨리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 것을 보고서 이따금씩
일부러 그의 주위에 떼를 지어 몰려와서 귀를 틀어막은 그의 손을 억지로 떼내고 그의 두 귀에다 대고 갖은 추잡한 소리들을 외쳐댔지만 상대방은 버둥거리다가 간신히 빠져나와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아예 드러누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곤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무슨 말 한마디,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모욕을 감내했다. 그러다가 결국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고 계집애라고 놀리는 일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쪽으론 그를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치부하며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곤 했다. 말이 나온 김에 일러두자면 학업에 관한 한 그는 자기 반에서 늘 우등생에 속했지만 1등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핀 페트로비치가 죽고 나서도 알료샤는 2년 더 현립 김나지움에 머물러 있었다. 예핀 페트로비치의 부인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 남편이 죽자마자 거의 곧장 죄다 여자들밖에 없는 가족 모두와 함께 이탈리아로 자기 여행을 떠나버렸고 알료샤는 예핀 페트로비치의 먼 친척이라는 생면부지의 어떤 두 부인의 집으로 가게 됐지만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그 자신도 몰랐다. 그의 성격 중 이건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 더 특이한 것은 자기가 누구의 돈으로 살고 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그는 대학 시절의 첫 2년간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하며 빈궁하게 살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은인의 집에서 남의 밥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음을 쓰라리게 절감했던 자신의 형 이반 표도로비치와는 정반대였다. 그렇다고 해서 알렉세이의 성격 중 이 이상한 특성을 너무 엄격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누구나 그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이런 쪽으로 문제가 불거지기가 무섭게 알렉세이가 그야말로 유로지브이와 같은 부류의 청년임을, 즉 갑자기 일확천금이 굴러 떨어진다고 해도 좋은 일을 위해서든 아니면 그저 약삭빠른 사기꾼한테 걸려들든 여하튼 상대방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첫마디에 곧장 미련 없이 그 돈을 내놓을 위인임을 확신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론 액면가 그대로는 아니지만 여하튼 대체적으로 말해서 그는 돈의 가치라는 걸 통 모르는 것 같았다. 그가 먼저 용돈을 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없었지만 킹여 용돈을 받게 되더라도 그는 몇 주 내내 그걸로 뭘 해야 할지 몰라 하거나 숫제 돈을 쥐고 있질 못해서 순식간에 마구 써버리기 일쑤였다. 돈과 부르주아적 명예에 관해서라면 심히 까다로운 사람인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는 나중에 한번 알렉세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나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포리즘을 내뱉은 적이 있다.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거요. 어느 날 갑자기 인구 100만의 낯선 대도시 광장에 완전 무일푼 상태로 혼자 남겨져도 결코 파멸하는 일도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일도 없을 거란 말이오.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금방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몸둘 곳을 마련해 줄 테고 설령 남이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가 나서서 금방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까요. 또 그러기 위해서 그가 유달리 힘을 쓴다거나 무슨 굴욕감을 느끼거나 하지도 않을 테고 그를 돌봐준 사람도 무슨 부담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흐뭇해하겠지요. 김나지움을 그는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졸업까지는 꼬박 1년은 더 남아 있었지만 머릿속에 한 가지 일이 떠올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간다고 갑자기 부인들에게 알린 것이다. 그들은 그를 워낙 귀여워했으므로 놓아주려 하질 않았다. 그는 여비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은인의 가족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선물로 준 시계를 저당 잡히려고 했지만 부인들이 이를 만류하고 그에게 넉넉하게 여비를 주었음은 물론이고 새 옷과 속옷까지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3등 칸을 타겠노라고 하면서 절반의 돈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우리의 소도시에 도착하자 곧바로 학교도 안 마치고서 도대체 뭐하러 온 게냐? 나는 아버지의 질문 공세에 부딪혔지만 딱히 이렇다 할 대답도 하지 않고 여느 때와 달리 깊은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곧이어 그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그때 자기 입으로 오직 이 때문에 왔노라고 시인한 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가 귀향한 것이 이 때문만은 아니었을 터이다. 그저 그의 영혼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갑자기 솟구쳐 올라서
그를 이미 피할 길 없는 어떤 새로운 미지의 길로 이끌었는지 그때는 그 자신도 몰랐으며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편이 가장 그럴듯하겠다. 퓨오도르 파블로비치는 자기의 둘째 부인을 어디다 묻었는지를 아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는데 이는 그녀의 관에 흙을 뿌리고 난 이후 한 번도 그녀의 무덤을 찾은 적이 없었던 까닭에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동안 그때 그녀를 어디다 묻었는지 까맣게 잊어먹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퓨오도르 파블로비치 얘기로 넘어가자. 그는 전에도 오랫동안 우리 도시를 떠나 있었다. 둘째 아내가 죽고 3, 4년이 지났을 때 러시아 남부로 떠났고 끝에는 오데사로 가서 몇 년을 쭉 거기서 살았다. 그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말을 빌리전대 수많은 유대인들, 유대인 녀석들, 유대인 놈들, 유대인 새끼들이었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헤브루 양반들의 집에도 출입하게 됐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자기 인생 중 바로 이 시기에 돈을 요리조리 주무르는 특별한 능력을 10분 발휘했다는 점이다. 그가 다시 그것도 완전히 우리 도시로 돌아온 것은 알료샤가 오기 불과 3년쯤 전의 일이다. 아직은 절대 호우백발 노인은 아니었건만 예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가 폭삭 늙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의 몸가짐은 더 점잖아진 것이 아니라 어쩐지 더 뻔뻔스러워져 있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엔 그냥 어릿광대였지만 이젠 그에게 다른 사람들까지 어릿광대로 만들려는 철면피 같은 욕구가 생겨났다. 여자들과 추태 부리기 좋아하는 것은 예전이나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숫째 더 역겨운 수준이 된 듯했다. 곧이어 그는 이 군 곳곳에 많은 새로운 술집을 열었다. 보아하니 그에게는 대략 10만 루블, 그게 아니라 해도 거의 그만큼에 육박하는 금액의 돈이 있었던 것 같다. 도시와 군 거주자 중 많은 이들이 그 즉시 그에게서 돈을 빌려갔는데 물론 아주 믿을 만한 담보물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아주 최근 들어 그는 어쩐지 몸이 불어나 살가죽이 축 처져 버렸고 어쩐지 균형감과 명민함을 상실하여 무슨 경솔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고 이 하나를 시작했다가 영 엉뚱하게 끝내는 일도 있었으며 어쩐지 정신이 해이해져서는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다. 그리하여 이 무렵에는 역시나 나이가 지긋이 들었던 예의 그 하인 그리고리가 어떨 때는 거의 가정교사 마냥 주인을 쫓아다니며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퓨오도르 파블로비치에겐 시끄럽고 별난 일들이 끊이질 않았을 것이다. 알료샤의 귀향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그에게 모종의 영향을 미친 듯했으니 이 철없는 노인의 영혼 속에 이미 오래전에 잠들어 버린 뭔가가 내부에서부터 깨어난 것만 같았다. 그는 자주 알료샤를 들여다보며 얘야, 알고 있느냐? 얘가 그 여자를, 그 클리쿠샤를 닮았다는 걸? 이라는 말을 하게 됐다. 그는 죽은 자신의 아내이자 알료샤의 어머니를 이렇게 불렀던 것이다. 결국 이 클리쿠샤의 무덤을 알료샤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그리고리였다. 그는 알료샤를 우리 도시의 묘지로 데려가서 그곳에 멀리 구석진 곳에 있는 그다지 비싸지는 않지만 단정한 주철 비석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거기에는 고인의 이름, 지위, 나이, 사망 연도가 새겨져 있었고 아래쪽에는 심지어 평민층의 무덤에 흔히 사용되던 옛 묘지식으로 된 사행시 같은 것도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이 비석을 세운 것은 그리고리였다. 그러니까 그리고리는 벌써 수차례에 걸쳐 이 무덤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퓨오도르 파블로비치가 번번이 신경질을 내며 무덤이고 추억이고 다 귀찮다고 손을 내곤 결국엔 오데사로 떠나버리자 그 후에 그리고리가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가엾은 클리쿠샤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던 것이다. 알료샤는 어머니의 무덤에서 이렇다 할 특별한 감정은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그저 비석을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해 그리고리가 근엄하게 차근차근 늘어놓는 얘기를 경청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좀 서 있다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났을 뿐이다. 그때 이후 꼬박 1년 동안 묘지를 찾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작은 에피소드가 퓨오도르 파블로비치에게 그것도 아주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갑자기 철루브를 집어들고서 우리 수도원을 찾아가 그 돈을
자기 부인의 연도에 써달라고 했는데 단 둘째 부인이자 알료샤의 어머니인 클리쿠샤가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쥐고 흔들었던 첫 부인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날 저녁 무렵엔 술이 떡이 되도록 퍼마신 상태에서 알료샤에게 수도사들의 욕을 늘어놓았다. 사실 그는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아마 오코페이카짜리 양초 한 자루도 성상 앞에 세워본 적이 없을 작자였던 것이다. 이런 인간들일수록 돌발적인 감정과 돌발적인 생각이 이상스럽게 터져 나오는 일이 종종 있는 법이다. 나는 이미 그의 몸이 몹시 불어나 살가죽이 축 처져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생김새는 이 무렵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의 특성과 본질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무엇이었다. 영원히 철면피 같고 의심과 냉소가 가득 든 그의 조그만 두 눈 밑에는 고깃덩어리 같은 기다란 자루가 달려 있었으며 작지만 기름기 좔좔 흐르는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들이 깊게 잡혀 있었고 그 외에도 그의 뾰족한 아래턱 쪽으로는 고깃덩어리처럼 기다랗고 커다란 모굴대가 지갑 같은 몰골로 달려 있었으니 이 때문에 어쩐지 역겨울 만큼 음탕한 그의 인상이 더 배가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음란하고 긴 입, 부은 듯 퉁퉁한 입술, 그 밑으론 거의 다 썩어 빠진 새까만 이들의 자잘한 유해들이 삐죽삐죽 보였다. 무슨 말을 시작할 때마다 매번 침을 튀기는 버릇도 있었다. 그나저나 그는 자기 얼굴을 갖고 농담하는 걸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자기 얼굴에 여전히 만족하는 것 같았다. 특히나 별로 크지는 않지만 매우 가는 콧등이 유난히도 위로 휘어진 자신의 매부리 코를 가리키며 곧잘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진짜 로마시코야. 모굴대까지 더해지니까 진짜로 몰락기 고대 로마 귀족의 용모야. 이 점을 그는 뿌듯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자, 그런데 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느닷없이 알료샤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다. 수도사들은 그를 견습 수도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아버지에게 알려왔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니 아버지에게 정식 허락을 구하노라고 설명했다. 노인은 수도원의 암자에서 구도 생활 중이던 조시마 장로가 그의 얌전한 아이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는 터였다. 이 장로는 물론 그 치들 중에서는 가장 정직한 수도승이지. 말없이 생각에 잠겨 알료샤의 말을 경청한 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지만 아들의 부탁에는 거의 조금도 놀라지 않은 기색이었다. 우리 얌전한 꼬마 녀석이 거길 들어가고 싶단 말이지. 그는 반쯤 취한 상태였는데 술에 반쯤 취했음에도 갑자기 교활함과 취기 어린 간사함이 살짝 가미된 얘의 그 미소를 느긋하게 지어 보였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결국에는 이 비슷하게 되리라고 예감했단다. 상상이 되느냐? 너는 바로 그곳을 노리고 있었던 게야. 아무렴 어때? 너한테는 이 천루불이 있으니 그게 내 지참금인 셈이다. 그래도 내 너를, 내 천사야,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란다. 아니, 거기서 무슨 요구를 한다면 너를 위해 뭐라도 갖다 바치마. 뭐 요구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우리가 나서서 치근댈 필요야 없지. 안 그러냐? 게다가 너는 돈이라면 카나리아처럼 일주일에 나랄 2개씩만 쓰지 않니? 그나저나 어느 수도원 근처에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죄다 알고 있지만 그 마을엔 오직 그들 표현으론 수도원의 마누라들만이 살고 있다는구나. 내 생각으론 이런 마누라들이 30명은 좋게 되지 않을까 싶어. 나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긴 물론 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 이런 건 다양할수록 좋으니까 말이야. 고약한 건 그저 러시아 국수주의가 지독하게 강해서 아직까지는 프랑스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인데 있었더라면 짭짤한 돈벌이가 됐을 거다. 소문이 퍼지면 잔뜩 몰려올 걸. 뭐. 하지만 여기 수도원은 맹탕이야. 여기엔 수도원의 마누라들은 없고 기껏해야 수도사들만 200명 정도 있으니 정말로 그렇단다. 금욕주의자들이지. 내 그건 인정하마. 그래. 내가 수도사가 되고 싶단 말이지.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섭섭할 것 같구나. 알료샤. 진짜로 나는 너를 좋아하게 됐거든. 하여튼
이거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해. 우리 죄 많은 놈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 되잖니. 우리는 여기 앉아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거든. 나는 줄곧 이 생각을 해왔단다. 누가 언제든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줄 것인가 하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을까? 요 귀여운 꼬마 녀석,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쪽으론 정말 바보 천치란다. 설마 못 믿겠니? 완전히 바보 천치라니까. 한번 보렴. 내가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한단다. 그러니까 물론 간간히 생각한다는 소리야.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론 말이다. 내가 죽었을 때 악마들이 나를 갈고리로 깨어 자기들 나라로 끌고 가는 걸 깜박 잊어줄 순 없는 노릇이거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 갈고리라고. 그래. 놈들 나라 어디서 갈고리들이 난단 말인가? 대체 무엇으로 만드는 걸까? 철로 된 것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두들겨 만드는 걸까? 저기 놈들 나라에도 무슨 공장이 있단 소리인가? 아닌 게 아니라 저기 수도원의 수도승들은 정말로 지옥에도 예컨대 천장이 있다고 가정하는 모양이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지옥이라는 걸 니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단 천장은 없어야 해. 그 편이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계몽된 듯하고, 다시 말해 루터식이란 말이지. 하지만 본질적으론 이러나 저러나 매한가지 않냐? 천장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또 어떠냐? 하지만 바로 이게 빌어먹을 문제가 아니냐는 말이다. 그래, 천장이 없다면 고로 갈고리도 없는 거야. 갈고리가 없다면 고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니 이번에도 영 터무니가 없지 않느냐? 그때는 도대체 누가 나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간단 말이냐? 나 같은 놈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그땐 어떻게 되겠어?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진리가 있단 말이냐? 이 갈고리들은 나를 위해서라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만들어내야 돼. 왜냐면 알료샤, 내가 알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파렴치한 놈이거든. 그렇지만 그곳엔 갈고리 같은 건 없어요. 알료샤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 그럴 테지. 오직 갈고리들의 그림자만 있겠지.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이것은 어떤 프랑스 놈이 지옥을 묘사한 그대로구나 라고 했지. 그런데 얘야, 너는 갈고리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지? 수도사들 집에 살게 되면 그런 말은 입도 뻥긋 못하게 될 거다. 그나저나 어서 가봐라. 그곳에서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그땐 여기 와서 좀 얘기해 주렴. 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면 저곳에 가는 것도 어떻든 좀 더 수월하지 않겠니? 게다가 술 취한 영감쟁이에다가 계집년들이 들끓는 이 아비집보다야 수도사들 집에 있는 것이 좀 더 점잖지 않겠니? 하긴 어차피 천사 같은 너한테는 손끝 하나 못 대겠지만, 뭐 아마 저기서도 너한테는 손끝 하나 못 댈 거야.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그럴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 너의 뜻을 들어주는 거란다. 너의 정신은 악마한테 잡아먹히지 않았거든. 활알 타다가 꺼져서 다 낫게 되면 다시 돌아올 테지. 이 아비는 너를 기다리도록 하마. 정말로 이 지상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너뿐이거든.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요 귀여운 꼬마 녀석.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어. 어떻게 그걸 느끼지 못할 수 있겠니? 그러고서 그는 숫째 엉엉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는 감상적이었다. 그는 못됐고 또 감상적이었다. 행여 독자들 중 누구는 나의 젊은이가 병적이고 광적이고 인성의 발달이 부실한 병약하고 바싹 마른 말라깽이의 창백한 몽상가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 무렵 알료샤는 균형 잡힌 몸에 발그스름한 뺨과 해맑은 시선을 지녔으며 쇠도 녹일 만큼 건강한 19살의 미성년이었다. 그는 그 무렵엔 아주 잘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평균보다 큰 키에 늘씬했으며 짙은 아마빛 머리칼에 약간 갸름하긴 하지만 윤곽이 뚜렷한 계란형 얼굴, 반짝반짝 빛나는 짙은 잿빛에 커다란 두 눈을 지녔으며 몹시 사려 깊고 몹시 침착해 보였다.
발그스름한 뺨을 지녔다고 광신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생각으론 알료샤는 그 누구보다도 더 리얼리스트였던 것 같다. 물론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는 기적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내 생각에 기적이 리얼리스트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 리얼리스트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진정한 리얼리스트는 만약 그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기적마저도 믿지 않을 힘과 능력을 언제라도 자기 내부에서 발견할 것이고, 반면 기적이 자기 앞에서 물리칠 수 없는 사실이 된다면 그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감각들을 믿지 않는 쪽을 택할 것이다. 설사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저 자기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자연적인 사실로서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리얼리스트에게는 기적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기적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리얼리스트가 일단 믿게 된다면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리얼리즘에 따라 기적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사도 토마스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단언했지만 보았을 때는 주여, 나의 하느님이여 라고 말했다. 과연 그가 기적 때문에 억지로 믿게 됐을까? 필경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가 믿게 된 것은 그저 믿기를 바랐기 때문.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한 그때부터 이미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완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행여나 알료샤를 두고 우둔하다느니, 덜 떨어졌다느니, 김나지움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느니 등의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김나지움을 마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둔하거나 멍청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말일 터이다. 이미 앞서 말했던 것을 그저 반복하자면 그가 이 길로 들어선 것은 오직 그 무렵엔 그것 하나만이 그에게 충격적일 만큼 큰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단번에 암흑에서 빠져나와 빛을 향해 몸부림치던 그의 영혼을 위한 그야말로 이상적인 출구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덧붙여 지적하자면 그는 일정 부분 이미 현대의 청년이었으니, 즉 자신의 본성상 진실을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또 그것을 믿는 정직한 청년이었고, 또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자신의 영혼의 힘을 다 바쳐서 그 진실에 당장 뛰어들어 어서 빨리 위협을 달성하고 싶어 못 견디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심지어 인생이라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은 많은 경우에 치를 수 있는 희생 중 가장 손쉬운 것이라는 점을 이런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젊음이 한창 끓어오를 때 인생의 5, 6년을 힘들고 지난한 학업과 학문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비록 예의 그 진실과 위협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기필코 이루겠노라고 다짐한 뒤 그것을 위해 자기 내부의 힘을 10배로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할지라도 그런 희생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거의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것이다. 알료샤는 모든 청년들과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했을 뿐 어서 빨리 위협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에 있어서는 똑같았다.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본 결과 불멸과 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어 감동하자마자 당장에 그는 응당 스스로에게 불멸을 위해 살고 싶다, 어정쩡한 타협 따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그가 불멸과 신은 없다고 단정지었다면 당장에 그는 무신론자와 사회주의자의 길로 나갔을 것이다. 예전처럼 산다는 것이 심지어 이상하고 불가능하다고까지 알료사는 생각했다. 성경에도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알료샤는 스스로에게 나는 모든 것 대신에 달랑 이루불만 낼 수도 없고 나를 따르라 대신에 그냥 미사만 보러 다닐 수도 없다 라고 말했다. 갓난아기 시절의 기억들 속에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미사를 보기 위해 그를 우리 교회 수도원에 데려갔던 일이 뭔가 보존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어쩌면 그의 클리쿠샤 어머니가 성상 앞으로 그를 내밀었을 때 비스듬히 비치던 석양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다. 사려 깊은 그가 그때 우리 도시를 찾아온 것도 이것이 모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고작 이루블에 불과한 것인가를 그냥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서 수도원에서 이 장로를 만났던 것이다.